메타인지가 부족한 아이들은요,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성적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게 명분이 뭔지 실리가 뭔지도 얘기해보고, 내가 얘기하는 명분과 실리도 서로 얘기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 안에서 싸우라는 거죠. 통찰 얘기는 게슈탈트 전략이라고 제가 써놨고, 이건 전체를 본다라는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게슈탈트 전략이 뭐냐고요? 이 그림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뭐죠? 오리기도 하고 토끼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리, 어떻게 보면 토끼, 이런 그림 많이 보셨는데, 이게 게슈탈트, 독일어로 형태란 뜻인데, 인간은 부분을 따로 보는데 그걸 통합해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기계는 이거 몰라 봅니다. 인간만 이거를 알 수 있어. 이거 오리 아니야? 하지만 잘 봐봐, 토끼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되는 거죠. 게슈탈트 시지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저희 의사로서 이런 거 하잖아요. 환자가 보여준 증상이 A, B, C, D가 있는데 그 네 개가 합쳐서 하나의 진단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진단명은 하나의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A, B, C, D의 부분의 증상이 있는데 그 제가 내린 진단으로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제 진단이 틀린 거예요. 근데 많은 의사들도 실수를 합니다. A, B, C, D에 한 A나 B 갖고 진단을 내려버려요. 만족해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C, D를 무시해버리면 실수가 되는 거죠. 오진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 사회가 되거든요. 리얼월드에서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의사의 능력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도 늘 하고 있는데 명분, 사물과 또는 사건 또는 사람의 명분과 실리를 양쪽을 따져보는 이 밸런스를 취하면 상당히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맥락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병자호란 끝나고 그때 남한산성의 인조가 숨어 있다가 결국은 삼전도에 나와서 삼전동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치욕을, 굴욕적인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기간까지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원은 늘 싸웠죠. 주화파가 뭐예요? 이거는 이게 청나라가 힘이 커지고 있으니까 명나라는 이제 버릴 때가 됐어. 우리도 실리를 취하자. 근데 김상원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명리학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즉 명나라와의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김상원은 계속 청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를 우리는 계속 숭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게 그 당시 싸움이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이겼죠? 결국은 김상원 쪽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최명길의 말도 좀 잘 듣고 인조가 잘 판단해갖고 양쪽을 적절하게 명분과 실리를 따져줬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명분이 너무 앞섰을 때 항상 일은 그르치고 우리는 그거를 실패로 가게 된 일이 벌어졌었죠. 이게 남한산성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이 감기에 항생제 처방하는 소아과 의사와 엄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코로나도 워낙 심했는데 옆집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옆집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으면 오늘 보니까 우리 집 아이가 열이 나면서 기침을 막 하네요. 엄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폐렴. 우리 아이가 폐렴이면 어떡하지? 걔는 입원도 했대. 힘들대. 자, 엄마가 워킹우먼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 나 일주일 휴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스케줄 어떻게 다 하지? 그때 뭐뭐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빨리 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엄마 머릿속이 무지무지 복잡해져요. 쪼르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수업까지 딱 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에이, 그냥 목감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아질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얘 폐렴 걸린 거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도 볼까요? 폐렴 아닌데요? 아니요, 선생님 잘 봐주세요. 이 폐렴이면 안 되니까 약을 좀 세게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의사 선생님 보기에도 폐렴인데 약 세게 폐렴이 아니고 그냥 보통 감기인데 약 세게 쓸 필요 없는데, 엄마가 하도 저러니까 내가 만약 폐렴 놓치면 어떡하지? 걱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바이러스는 치료가 항생제가 아니에요. 항생제 쓰면 더 나빠요. 근데 항생제 처방을 하는 거죠.
자, 의사와 엄마는 합의를 한 거예요. 각자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실리를 위해서 야, 이거 센 약 써주세요. 그래서 감기에 항생제 처방했는데 그 약을 누가 먹죠? 아이가 먹습니다. 의사와 엄마는 본인은 피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서 이득을 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항생제를 먹으면서 진짜 항생제 내성된 내성균에 나중에 감염되면 쓸 약이 없어지고 추후에 큰 어른이 됐을 때 큰일을 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피해가 아이한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이득을 취했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죠?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항상 그거예요. 감기에는 항생제 쓰면 안 돼요. 명분이에요.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잘 따져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자꾸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너무 실리만 취하고 어른들이 그러다 보면 이 명분을 놓침으로써 아이는 다치는 겁니다. 감기에 항생제를 쓰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아기가 몇 살이죠? 아기 말고 어른은 어떤?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듣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근처에 의원에 선진국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이제 의료계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항생제 내성이 높아진 이유는 항생제 처방률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몽됐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주 많은 병원에서 아직 항생제 처방이 감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개몽이 되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통찰로 연결되는 게 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애기 아플까봐 더 아플까봐 자기 마음 편하려고 약을 안 먹여도 되는 걸 이렇게 하고 완전 괜찮겠어 안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피해가 이렇게 간다는 게 맞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나의 마음이 안심과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거거든. 이게 다른 건데 내 마음의 안심이 얘의 건강이라고 착각하는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 이 답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어른들이 조금 부족한 면 그런 것 같아요.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한국 사회도 그것도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교육도 게 그렇죠. 아닐까요? 자기 마음 옆집 애들 어디 학원 가고 하는데 우리 애 안 보는 내가 불안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도 보내. 근데 그래서 내 마음 편한 것과 근데 보냈는데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애기한테 도움이 되면 다행히 그걸 체크하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계속 보내는 거고 아니면 애기가 그냥 지겨워만 하고 말고 시간만 뺏기면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 편안한 걸 택하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다 명분 실리를 다 따져보면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빠진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맥락들을 다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속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통찰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통찰은 아까 제가 그 밸런스라고 그랬듯이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 명분도 올려야 되고 실리를 올리는 쪽으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줄 알아야 결국 통찰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 상황에서 그 조직은 이길 거예요. 어느 조직보다 더 뛰어나지는 거죠. 그 조직이 그래서 디스커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이 입장 내보고 저 입장 해보고 막 얘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항상 인간은 시각사고, 시야사고, 지식사고, 만족사고로 중간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발전을 못할 때가 더 많아서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세 개만 얘기해 주셨는데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게 나중에 막 적다 포기했거든요.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찍기 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도 그냥 이렇게 회의할 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뭐 컨셉 회의를 하든 아이템 회의를 하든 이렇게 내부 회사의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제목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좋다고 하면 괜히 아니라고 했다가 혹은 뭘 했다가 잘못될까봐 서로 나쁜 말은 잘 못하고 그냥 둘이 둥실 비슷비슷한 데에서 얼추 만족하게 적당한 데서 하고 그냥 그게 결과물로 하여하고 나오면 실패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전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통찰을 놓치는 원리가 사람들 의견 부딪힐 때도 여기서 말하는 되게 많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를 설명을 되게 다양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
회의할 때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게 얘는 이런 오류에 빠지고 얘는 서로 오류에 빠졌는데 자기가 빠진 오류를 모르고 상대방 거만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키고 그런 게 다시 그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젊은 팀원들도 되게 똑똑해지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 싸움 속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들이 뛰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싸움을 허용 안 하시는 편 아닙니까? 단내림 효과 네. 있던데. 난 이게 이건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이제. 모든 대표님들 다 그러죠. 아니 저희 근데 많이 저기예요. 그 조직의 리더를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분이 모든 싸움을 허용해야 사실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거꾸로 의견이 막 나오면 다행인데 그런 아이디어가 막 나와서 그 중에 이제 주춤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안 싸우려고 할 때 맞아요. 어떤 뭐가 있을 때 저 상대방의 기분을 해야 할까 의견을 냈는데 그 별로야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럼 또 저쪽 사람도 이 사람이 말한 거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싫은 거 나쁜 건 나쁘다고 말 못하거든요. 그럼 서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적당한 뭔가 살만한 뭐가 나오고 말고 그 두리뭉실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 책 내용에 하나 썼지만 첫 주장 독식 현상. 네. 특히 리더가 첫 주장을 먼저 내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밑에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존경일 수도 있고 와 저런 의견이 있구나 존경일 수도 있지만 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안 나와서 리더는 제일 나중에 종합해서 또 어때 결론을 같이 갈 수 있게 해줘야지 리더는 리드를 해야지 먼저 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갑자기 눈을 내리까시는 이유가 저도 꼭 기억을 해요. 우리 회의할 때 나도 맨 끝에 얘기해야지. 네. 오늘도 회의하는데 제일 끝에 얘기했어요. 잘하신 겁니다. 우리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수학을 네. 잘하셨어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수학? 좋아는 했습니다. 잘은 못해도 재밌어 했어요. 그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좋아했다고만 하면. 잘 안 했어도. 이 수학 자체가 사실 자꾸 사람들이 수학의 점수만 갖고 따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학은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결과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풀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옛날에는 그 주관식이 점수에 들어갔어요. 주관식의 풀이 과정이 맞으면 답이 틀려도 점수, 부분 점수라는 걸 줬는데 지금은 답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관식이 부활돼야 돼요. 수학은 주관식이에요. 풀이 과정을 보고 얘가 놀반 생각했는데 잠시 연산해서 틀렸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점수 조금만 깎고 풀이 과정 맞았네. 이게 수학이 돼야 되는 거죠.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적분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지 미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분을 하나 배워두면 적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즉,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수학의 챕터 하나하나를 내가 배울 수 있었다는 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 아까 좋아하셨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이런 과정을 즐겼다면 지금 사회에 나온 어떤 조직들 이렇게 보세요. 조직원들 보면 있잖아요. 새로운 거 줘도 잘해 나가요. 과정을 연습했던 친구들은 잘해요. 근데 결과만 도출했던 친구들은 못해요. 허둥지둥해요. 왜냐면 이게 결과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자기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과정을 연습 많이 했던 친구들은 그냥 새로운 것도 또 그 과정에 맞춰서 또 하고 그 친구가 뛰어나서 그 친구는 또 승진하는 거죠. 과정을 잘 보십시오. 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라서 제가 아마 이 책에도 썼을 거예요. 수학을 포기하지 말자고. 수학은 즐겨 써야 됩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메타인지 얘기를 이제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책을 2페이지를 찍어서 갖고 왔는데요. 잠깐 읽어볼까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인간의 통찰 지능은 메타인지에서 꽃을 피운다. 이 메타인지를 설명하면 뭐냐면요. 인간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안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기 세 번째 밑줄 거 있죠? 종로구에서 세 번째로 큰 동은 손님님 아시겠어요? 모르죠. 근데 이거 지금 0점 몇 초도 안 걸렸잖아요. 네. 기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산합니다. 내가 아는 데이터에 있나 없나를 예. 찾아야 된다. 그 동의 인구수부터 프로덕트까지 하여간 모든 걸 계산해서 답을 내거나 버그가 나거나 하여간 뭘 계산해내죠. 근데 인간은요, 나 그건 몰라.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 부모가 입장이라면 아이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메타인지를 잘하는 아이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납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한 아이들은요,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성적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인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얘한테 학원 보내고 지식 너 오늘 단어 몇 개 더 맞았어?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너가 무엇을 몰랐는지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가 그걸 알게 됨으로써 그 부분에 투자를 해갖고 공부를 하면요, 성적은 향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메타인지는 그냥 훈련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요, 훈련해갖고 향상이 될까요? 외우면 바로 잊어버리죠. 통찰은 그렇지 않아요. 훈련으로 하면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통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통찰이 이제 늘어서 통찰력이 뛰어나게 되면 이게 직관으로 나타납니다. 뛰어난 리더 주변에 보십시오. 직관적으로 뭐를 판단을 하는데, 물론 실수도 하겠지만 성공을 하게 되는 바로 대부분은 그의 직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응용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이라고 있어요. 이 게리 클라인이 이게 어떤 상황에 아주 힘든 상황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정하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갖고 이제 알아낸 그런 책을 썼었어요. 누굴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다 보니까 의사 가능한데, 더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못하면 소방관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일 수도 있어서 그 소방관들을 인터뷰하러 갔어요. 소방대장을 만났죠. 대장님, 불 끌 때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저희는 원래 그런 방법이 다 있어요. 소방대장이 쭉 설명을 하는 거죠. 무섭지 않으세요? 저희는 다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있죠. 보여주실래요? 책으로는 없어요. 라고 소방대장이 답을 합니다. 예? 책으로 없어요? 그럼 어디 있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소방대장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설명하는데, 단독주택의 뒤쪽에 화재가 난 거예요. 이게 소방대장의 설명입니다. 화재가 났다? 이 미국 같은 경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단독주택의 뒤에가 화재가 나면 대부분 부엌이랍니다. 대부분에게 집에서 불이 나면 이게 부엌이래요. 그렇겠죠? 우리 잠깐 실수하다가 부엌에서 불 났으니까. 그러면 부엌에서 불 나면 소방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대여섯 명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서서 들어간대요. 바토 붙어갖고 딱 들어가서 물을 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부엌 쪽에 있는 창은 밖에서 깬대요. 그래서 안쪽에서, 부엌 안쪽에서 불을 그 창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 식의 물을 쏜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불을 꺼요. 그래서 게리 클라인이 그걸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안에서 하세요? 바깥에서 창문을 깬다며요. 깨서 밖에서 물을 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소방대장이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는 불을 집 안쪽으로 밀어넣는 잘못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으로 몰아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리 클라인이 대단하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통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똑같이 두 번째, 단독주택의 뒤쪽에서 화재가 나서 간 거예요. 갔어요. 부엌에 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이 집에 불을 막 끄기 시작한 거예요. 대여섯 명이 또 들어가서 똑같은 포맷으로 불을 끄고 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꺼지지? 왜 불길이 안 잡히지? 그 몇 초의 순간 있잖아요. 순간 소방대장이 아차 했어요. 섬찟한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더니 소방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장 모두 나가! 그리고 대여섯 명의 이 소방대원이 빠르게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룻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지하실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지하실에서 뒤쪽에서 난 불이 그 부엌 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부엌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남들은 밖에서 볼 때 부엌이 불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하실에서 불이 나갔고 그 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 소방대장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래서 게리 클라인이 진짜 놀래갖고 그 상황을 어떻게 다 탈출시켜서 이 5명의 귀중한 소방관들의 생명을 구하게 됐나요? 를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매우 뜨거웠어요. 네? 불 뜨겁잖아요. 아니요, 더 뜨거웠대요. 이 집안에 지하실부터 불이 나면요, 아마 집안 전체가 열기가 타오르기 때문에 더 뜨겁게 느끼나 봐요. 그냥 그 우리 부엌에 불난 거와 좀 다르게 이 사람 그 경험으로, 소방대장 그 경험으로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불이 너무 조용했대요. 그렇겠죠. 마룻바닥에 가려져 있으니까
지하실에서 타타타타 이렇게 타는 불소리가 덜 난 거잖아요. 부엌에서 난 불과 그 지하실에서 난 불은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거는 아니야. 위험에 뛰어나가게 돼서 소방관들을 다 살리게 됐다는 그 얘기가 이제 나옴으로써 게리 클라인은 통찰의 기본 개념이 이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 소방대장의 과거 경험, 모든 그런 간접 경험 또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그려본 거잖아요. 소방대장은. 그게 통찰인 거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남들 얘기 들으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게리 클라인이 얘기해요. 진짜 훌륭한 선생님은 단어 외워 이게 아니라요. 내 동료가, 내 아이가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가끔 보면 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나요? 이 자식 봐라. 대단한데? 그런 느낌 받을 때 그 친구가 통찰력이 뛰어난 거죠. 나는 그걸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통찰 훈련하는 방법 지금부터 조금씩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부싸움. 물론 결혼하신 분들, 특히 아기 있을 때 부부 행복곡선이라는 거 아시죠? 제일 나쁠 때가 언제냐면 40대예요. 맨날 싸우죠.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싸웁니다. 내 아이가 뭐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이 과정에서 진짜 엄마와 아빠는 맨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싸우십시오. 그 대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공부해야 되는 명분과 실리 상황에서 얘 입장도 한번 고려해보고 명분과 실리를 잘 따지면서 싸워보십시오. 당신이 얘기하는 게 명분이 뭔지 실리가 뭔지도 얘기해보고 내가 얘기하는 명분과 실리도 서로 얘기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 안에서 싸우라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인생의 자습법이에요. 결혼들 많이 하시겠네요. 싸우러. 하지만 이깁니다. 내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이런 싸움을 많이 하면서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사실 뭐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 중에서도 뭐 부부지옥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상황의 맥락을 오은영 박사가 다 짚어주죠. 그거를 느끼게 되라는 거죠. 느끼면 나머지 조직에서도 충분히 이겨나가는 일상의 싸움이 결국은 일상의 자기의 통찰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혹시 보셨나요? 샬롯의 거미줄? 아마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 아이 데리고 많이 보셨을지도 몰라요. 돼지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아마 엔딩에 나오나 그 사라 맥락클란의 노래가 나오죠. 오디너리 미라클이라고 일상의 기적. 이 통찰은요.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습니다. 가사에 이런 거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하늘은 언제 눈이 내릴 줄 알고 씨앗은 스스로 자랄 줄을 알지. 오늘은 또 다른 일상의 기적이야. 사람들 말처럼 삶이란 매일 널 위해 포장된 선물 상자 같은 거야. 열어보고 베푸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해. 아이들한테 단어, 수학 이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도요. 한번 어려서부터 예를 드리고 산책을 해보십시오. 나무 색깔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아이 입에서 별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 상상력을 들어보고 맞장구 쳐주시고요. 그럼 그게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엄마도 공부해야 돼요. 그 설명을 하려면 아빠도 공부해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법을 엄마 아빠 다 알아야 돼요. 자동차가 왜 저렇게 변해가지? 저렇게 빨리 달리지? 자동차가 뭐 저게 바퀴가 왜 저렇게 동그래? 모든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눌 수 있고요. 그 자체에서 그 아이는 세상을 흥미롭게 받아들이면 지가 흥미로워서라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지. 외우라고 시켜서 그 지식이 느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의 기적이요. 그냥 우리 겁니다. 오디너리 미라클은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식은요. 암만 외워보십시오. 금세 잊어버리지 않나요? 잊어요. 잊힙니다. 그런데 통찰은 평생 갑니다. 내가 딱 느끼는 순간 평생 가요.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본래 10으로 나왔어요. IQ 플러스 EQ는 인큐보다 작다. 대표님 지금 제 나이로 한번 할까? 대표님 나이로 할까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IQ와 지금 IQ가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지금 높을 것 같은데요. 그 IQ가 더 높아졌을까요? 아, 지금 똑같은 거구나. IQ는 오히려 더 감소될 수도 있어요. 뇌세포가 결국은 저 같은 정도 되면요. 노화되잖아요. IQ가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특히 외우거나 이런 거 잘 못하니까 IQ는 떨어진다는 거죠. IQ는 무조건
나이 들면 떨어집니다. 자, EQ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면 저희 와이프한테 저 맨날 아직도 혼나죠. 이상해요. 이렇게 감성 지수가 감성 그 공감 능력이 자꾸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맨날 혼나는 거 이런 것들 EQ도 나이 들면 더 늘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하고 그런 게 더 좋아 보여서 EQ도 나이 들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통찰은요. 통찰은 나이 들면 주름살 늘듯이 늘어갑니다. 참 특이합니다. 한번 깨우치면 평생 간다는 거죠. 통찰이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돼요. 통찰을 키우는 10가지 방법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가지 얘기를 할까요? 궁금하겠지만 책 찾아보셔야 돼요. 책을 봐야 됩니다. 이 책에 아주 쉽게 잘 써져 있고 우리의 그냥 그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까지 10가지 방법을 알 때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스스로 느끼게 제가 이제 책을 잘 기술을 했으니까요. 재밌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왔네요. 최지성 교수님이에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쓴 다음에 이제 추천사를 받고 싶었는데 마침 그 그랑아리 출판사에서 최지성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출판사에서 하면 분명히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한번 직접 부탁드려보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떡하지? 그러고 제가 이제 문자를 날려봤어요.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 쭉 적어서 했더니 처음에는 되게 바쁘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출판사에서 얘기할 때는 못해 그러시다가 제가 이제 문자를 드린 다음에 답이 왔습니다. 한번 원고 보내보세요. 읽으시더니 바로 일사천리로 써주셨어요. 참 좋고 최재천 교수님의 그 화두가 통섭이잖아요. 야, 이거는 통찰지능보다 한 단계 더 나간 통섭지능이야. 참 좋아. 그래서 우리 모두 통찰지능 하자. 통찰지능을 동사화시키는 거죠. 통찰지능 하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통찰에 관한 추천사를 써주셔서 지금도 아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뒷얘기로는 나중에 말씀드리다 알게 됐는데 저랑 같은 최 씨였어요. 같은 최 씨라서 파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보면서 깜짝 놀라서 박장대소 한번 한 그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자, 부모님 또는 이거 보시는 뭐 다른 분들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있잖아요. 통찰은 나를 위하고 나의 자식을 위한 거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요. 우리 모두 통찰 지능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